네, 어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524명이 확인됐습니다. 확산세는 진정 국면에 들어선 모습이지만 곳곳에서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은 계속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국내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가 확진자의 회복 기간을 단축하고 중증 발생률을 낮췄다는 임상 실험 결과가 나왔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사흘째 그래도 신규 확진자가 500명대예요. 확산세가 좀 줄어들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의 추세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500명대의 신규 확진자를 보이면서 과거 1000명대에 비해서는 크게 줄은 거는 맞습니다. 근데 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지금 현 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 400명에서 500명대가 보통 우리가 2.5 단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현재도 2.5 플러스 알파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수준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1000명대가 한동안 지속이 되면서 이 숫자에 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500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줄은 것처럼 피부로는 체감을 하는데 네. 실제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상당히 위험한 수준은 맞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 단계는 유지하는 정도에선 이 정도는 당연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동안 이제 많은 노력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임시 선별진료소를 운영을 한다든가 예. 여러 가지 시스템, 그러니까 5인 이상의 집합금지 명령 등등을 하면서 이 효과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다. 근데 여전히 현 단계는 2.5 단계를 넘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말에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비롯해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또 이제 새로 정리가 될 텐데 좀 어떻게 정해져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조정 방안이 나오는 이유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이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께서 생계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를 하시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근데 방역적인 측면만 봐서는 현 단계를 계속 유지를 하는 게 맞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가 같이 얽혀져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새로운 조정안을 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는 여전히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조정 방안이 나오더라도 그 완화를 시켰을 때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방역 지침들이 같이 수반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갑자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완화를 시켜버리면 지금 감소세로 되어 있는 게 다시 증가세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굉장히 신중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방역 당국에서 고심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경제적인 부분 때문인지 정부가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영업 재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 여기서 이 단계적이라는 부분이 어떤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적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역 당국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꺼번에 어떤 방역 지침을 완화를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새로운 국면이 굉장히 심각할 수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한꺼번에 완화보다는 단계적으로 완화를 할 텐데 그렇다고 해서 특정 그러니까 특정 업종에 대해서 완화를 순차적으로 한다라기보다는 물론 조정안이 나와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완화를 시키더라도 거기에 필수적으로 지켜야 될 방역 수칙 같은 거를 설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접종 대상자 선정과 순서에 있어서 공정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는데 지금 백신은 다음 달부터 바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계획대로. 접종 계획도 잘 세워야 될 텐데 어떻게 지금 말한 것처럼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해야 되며 순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물량이 지금 선구매 계약을 한 거대로 한꺼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이제 들어옵니다. 예. 해당 물량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일단 우리가 아직까지는 어떤 가닥은 잡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우선 접종 대상자를 완벽하게 선정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네. 일단 물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우선 선정돼 있는 그 우선 접종 대상자 중에서도 누가 더 먼저 맞아야 되느냐를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 더군다나 지금 수도권과 지자체로 분리를 했을 때 한꺼번에 수도권 위주로 만약에 먼저 선 접종이 이루어지면 지자체별로 또 불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네. 보니까 일단은 65세 이상의 고위험층에 대해서도 연령별로 세분화하면서 누가 해당 물량에 대해서 먼저 접종을 맞을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불만이 없게 그러니까 형평성을 가지고 잘 계획을 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접종 계획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군요. 예. 지금 그리고 그 백신이 다음 달부터 시작이 되지만
좀 우려스러운 게요. 변이 바이러스가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도 있고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도 있다. 또 WHO는 세계의 50개 지역에 변이 바이러스가 퍼져 있다. 그렇다면 지금 나온 백신이 과연 그 변이 바이러스에도 적용이 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일단 뭐 지금 그런 논란이 있으면서 실제로 화이자 측에서 최근에 이제 어떤 연구 결과를 보도를 하긴 했는데 예. 일단은 현재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효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제약사 측의 연구 결과이고요. 종합적으로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들이 추가적으로 좀 보충이 돼야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물음표가 해소가 될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는데 예. 거기에 또 전문가들은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하고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남아공발에 대해서는 효능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추가적인 연구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물론 백신의 효능을 완벽하게 무력화시키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제약사 측에서도 이런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방어를 할 수 있는 새로운 백신들도 계속 연구를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영국발 15건이 나왔고 그다음에 남아공발 1건이 나와서 16건이 있는데 지금 방역당국이 변이 바이러스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동안 확진자 중에서 몇 명의 바이러스를 샘플링으로 뽑아서 그걸 검사를 다시 해보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네네. 한 3.7%만 검체를 채취해서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 효용이 있는 겁니까? 일단 뭐 지금 방역 당국에서 브리핑에서 얘기한 바로는 지난 1년 사이에 우리가 확보했던 검체 중에 예. 말씀하신 3.7%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전장 유전체 분석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단계에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연구 목적으로 향후에 이러한 결과들이 있었다라는 거를 알아야지만 향후에 대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네. 지금 시점에서는 최근에 변이 바이러스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확보한 검체들에 집중을 해서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검체는 한 10% 정도를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해외 입국자 중에 양성 반응이 있다라고 하면 전장 유전체 분석을 하게 되면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특이적으로 영국발이든 남아공발이든 변이 일어난 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 부위만 빨리 파악을 해서 실제로 변이 바이러스 여부를 판단을 하고요. 예. 추가적으로 전장 유전체 분석을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효율적으로는 집중을 해서 최근에 입국 확진되신 분들을 위주로 분석을 하는 게 더 맞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안에 있는 검체를 검사하려고 했는데 최근에 뭐 2-3달 안으로 있는 그 확진자의 검체를 검사하는 게 더 좋을 것이다. 효율성에서는 훨씬 더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예. 되면 3.7%가 아니라 더 높은 비율로 확인을 하고 있는 셈이 되거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이러한 부분들이 더 효율성이 높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BTJ 열방센터 관련 내용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자만 3천여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 지금 검사 거부 등으로 역학조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양성률을 따져봤더니 13.6%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높은 수치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높은 수치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1월 27일부터 한 달 동안 열방센터를 방문하신 분의 숫자가 무려 3천 명에 예. 달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중에 30%만 지금 진단검사가 이루어졌고요. 예. 나머지 70%는 안 이루어져 있는데 그 진단검사 이루어진 분들의 양성률이 13%를 넘기 때문에 환산을 해보면 나머지 70%가 만약에 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한 300여 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예. 이분들이 꽤 오랫동안 지금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N차 전파가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분들에 대한 어떤 진단 검사가 이루어지고 실제로 확진자에 대한 격리가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급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비슷한 사례로 이야기가 많이 되는 게 신천지인데 예. 역학조사 방해로 이만희 총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무죄 선고를 1심에서 받았단 말이죠. 혹시나 이런 선고가 검사를 받지 않고 있는 분들에게 어떤 명분이 되진 않을지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말씀하신 이만희 회장 같은 경우에 법적인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치하고라도 예. 일단은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유사한 사례들이 또 무죄가 되면서
실제로 이렇게 방역 지침을 잘 안 지키시는 분들이 어차피 이런 행동을 해도 나중에 네. 무죄가 나올 거라는 이런 생각을 가질까 봐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안 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까 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정확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없어라는 어떤 선입견이 생길까 봐 이런 예. 부분들은 경각심을 크게 낮출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법적인 부분을 차치하고 나서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2의 신천지가 될지도 모른다 이 BTJ 열방센터가요. 그런 이유가 말씀하신 것 중에 60, 70%가 아직 검사를 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검사가 다 되면 지금까지 확진자가 더 생겨서 늘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네네. 지금까지 500명대 유지하던 그 신규 확진자도 굉장히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총 검사를 받으신 분 중에 확진되신 분들이 한 120여 명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 예. 예. 실제로 여기서 N차 감염이 이루어져서 한 600명 가까이 관련자로 확진이 네. 됐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 명이 한 9명꼴로 감염시켰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머지 70명에 대한 진단검사 이루어지고 확진자가 나왔을 경우 이분들이 확진이 만약에 그 비율로 나왔다라고 하면 예. 실제로 굉장히 어마어마한 숫자로 확진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요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될 수가 있다. 더군다나 과거에 이제 신천지 때보다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전에 그 회의에서 치료제 얘기도 했는데요. 셀트리온에서 개발 중인 치료제가 그 임상을 보니까 이상 임상까지 공개가 됐는데 회복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중증 발생률도 54% 줄여준다. 이게 일단 회사 측의 그런 발표인데 이렇게만 된다면 그래도 굉장히 그 효능에 대해서는 좋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1차적으로는 뭐 긍정적이다, 굉장히 고무적인 결과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일단 여기서 지금 임상 이상 결과가 약 327명 대상자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예. 숫자면으로는 굉장히 적은 숫자다. 그러니까 분명 지금 조건부 승인이 날 텐데 네. 조건부라는 말이 이제 향후에 3차, 그러니까 임상 3상 시험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추후에 이제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 결과가 또 나와야지만 정확히 판단이 가능하다. 근데 앞서 이렇게 항체 치료제 가지고 승인이 된 케이스가 일라이릴리하고 리제네론사가 있습니다. 근데 예. 당시에도 중간 결과 보고에 따르면 지금 그러니까 이번 중증도로 발전하는 케이스를 한 70% 정도 줄인다라고 보고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최대 셀트리온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중등도 환자인 경우에 68% 정도 중증으로 가는 거를 막아준다라고 돼 있는데 유사한 정도다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아직까지는 일라일리나 아니면 리제네론사가 그렇게 효능이 탁월했다라고 평가를 못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일단 지금 단계는 굉장히 고무적이긴 합니다만 향후에 또 결과도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백신 같은 경우에는 계속 뭐 화이자도 모더나도 그렇고 뭐 90%다 90% 이상의 효력이 있다,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이 나왔잖아요. 네네. 그럼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그런 효과는 아직 그렇게 좋게 나온 게 거의 없나 보죠, 세계적으로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좀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렘데시비르가 가장 먼저 치료제로 승인이 됐는데 예. 역시 효능은 좀 그렇게 탁월하지 않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앞서 언급드린 두 개의 제약사, 그러니까 외국의 두 개의 제약사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탁월한 효과를 보이지 못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을 조금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향후에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예. 치료제에 이어서 백신 이야기도 해보면 앞서 당정회의에서도 저희가 이야기를 들었지만 정부에서도 접종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시스템, 국가 예방접종 시스템을 이제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기존의 것과는 다른 별개의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한 관리 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하려고 하는데요. 투트랙으로 진행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네. 일단은 그 접종센터와 그리고 위탁 의료기관 이렇게 두 개의 트랙으로 준비를 하는데 일단 기존에 우리가 다양한 질병에 대한 백신을 위해서 국가 예방접종 시스템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거와 차별하는 이유는 코로나19 상황이 워낙에 심각하고 더군다나 코로나19 백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성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화이자, 모더나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그 이후에 뭐 얀센이라든가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예. 이거를 기존의 국가 예방접종 시스템으로 관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더군다나 2회 접종을 해야 되고
현재까지 결과로는 같은 제약사의 백신을 두 차례 맞아야 되거든요. 얀센 같은 경우는 1회 접종으로 알려져 있지만 예.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다양성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따로 별도로 해서 실제로 코로나19만을 위한 어떤 예방접종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에 따라서 또 보관 방법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다르더라고요. 뭐 화이자, 모더나 같은 건 마이너스 30도, 마이너스 70도 이렇게까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백신을 접종할 때 그런 시설이 있는 곳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랙으로 진행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예. 국가접종센터에서는 화이자나 모더나처럼 실제로 그러니까 냉동 보관을 해야 되는 그런 백신들에 대한 접종을 주로 담당을 하고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처음 들어오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거든요. 예, 예. 상대적으로 냉장 보관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별도로 분리해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계약을 할 것이다는 노바백스까지도 포함하면 우리나라가 계약이 됐다라고 하는 백신은 5개잖아요. 네네. 그러면 뭐 아직까지는 정해진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백신을 접종하는 사람은 그 선택권이 없다 이렇게 말도 나오고 있는데 백신마다의 어떤 그 효능의 특징 같은 건 뭐가 있을까요? 일단 효능 차원에서는 제약사 측에서 얘기하는 건 잘 아시는 것처럼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한 95% 정도의 방어율을 보인다라고 되어 있고요. 예. 예.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평균 70%, 그러니까 접종 방식에 따라서 90% 정도의 효능이 나오기도 하고 60%대의 효능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70% 정도 효능이 있는 걸로 나오고 있고요. 아직까지 얀센이나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임상시험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좀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 접종자가 백신의 종류를 선택하는 거는 좀 곤란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일단 순차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예. 내가 기다렸다 맞게 되면 이게 국가가 집단 면역을 형성하려고는 어떤 플랜의 차질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일단 현재 확보한 물량에 대해서 대상자들한테 일단 접종을 시행을 하는 게 국가 차원에서는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접종을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이제 앞서 접종을 했던 국가들을 보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 접종률이 지금 가장 높거든요. 화이자 1차 접종 14일 뒤에 감염률을 봤더니 50%까지 감염률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현재 전 세계 중에서는 접종 진행률이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예. 그 결과가 이제 상당히 또 의미가 있는 게 일단은 가장 먼저 접종이 대규모로 이루어졌고요. 네. 그리고 임상시험, 물론 파이자 백신에 대해서 임상시험 결과는 있습니다만 이게 현장에 적용했을 때 결과는 어떨 거냐라는 게 물음표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측에서 얘기를 하기로는 실제로 1차 접종까지만 이루어졌는데 이 중에서 방어율이 상당히 그러니까 과거 임상시험 결과와 유사하게 나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 효능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좀 확보를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더군다나 뭐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등에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면서 아주 중대한 이상 반응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안전성 문제 부분도 어느 정도 우리가 해결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 일단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2월 달부터 접종이 이루어지는데 한 가지 참조해야 될 부분이 이스라엘이 왜 접종 속도가 빠르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미국이나 가장 많은 물량을 확보한 게 캐나다거든요. 예. 근데 접종률이 미국처럼 좀 느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으로도 굉장히 광범위하고 의료 시스템 자체가 우리나라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의료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런 것들이 접종 속도랑 연관이 있는 것 같고 이스라엘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습니다. 우리나라의 면적보다 남한의 면적의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더군다나 그러니까 의료 시스템 자체, 그러니까 접근성도 우리나라랑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도 실제로 접종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이스라엘처럼 접종 속도는 굉장히 빠를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럼 도대체 인구가 얼마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분 계실 텐데 이스라엘이 880만 명의 인구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 우리나라에서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집단 면역까지 가려면 교수님 생각에서는 그래도 몇 월 안으로는 그 60% 이상이 접종은 돼야 될 것이다 생각하세요? 일단 저는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해서 뭐 60% 안팎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네네. 그거는 일반적인 견해고요. 예.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전파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의 100% 가까운 접종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까지 만약에 전 국민의 80, 90% 이상이 접종이 이루어진다면 어느 정도 집단 면역이 형성될 거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네. 또 변수가 있습니다.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얼마만큼 백신의 효능에
또 영향을 미칠 거냐.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변이 바이러스는 백신 접종에 의한 변이 바이러스보다는 자연 감염에 의한 변이 바이러스거든요. 예. 근데 향후에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이게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장벽으로 여기다 보니까 변이가 더 빨라집니다. 이렇게 되면 효능을 저하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변수들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아마도 지금처럼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수칙을 지키는 올해까지는 네네. 올해 말까지는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이러한 지금 방역수칙에 준수를 하는 이런 생활 패턴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라고 그래서 덜컹했습니다. 네, 이제 올해까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